네, 현재 시각 8시 24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국내 주식 정보 더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방송 때 소장님이 저희 패널분한테 질문할 때 아니 로봇주는 이제 안 가나요? 했는데 그날 갑자기 로봇주가 올라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뭐 딴 거 있습니까? 뭐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뉴스 내용은 잘 안 들리고 그냥 네. TV나 무슨 채널에서 어떤 종목 이름만 네. 언급되더라도 뛰는 게 또 증시니까. 네. 그리고 이때쯤에 한번 또 올라갈 때가 됐다 이런 생각도 드신 거였나요? 그냥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좋네요. 그죠? 네. 아니 그리고 앞서 오프닝에서도 네. 산타가 테슬라 타고 왔다고. 그러니까요. 산타가 이 정도면 뭐 테슬라 타고 온 거 아닙니까? 테슬라는 그야말로 완전 밈 주식처럼 움직이네요. 엄청 많이 올랐죠. 예. 앞서 모닝벨에서 김대호 박사님이 상세히 설명을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어댑터까지 이제 무료로 줬다는 얘기는 현대차에서 이제 앞으로. 예. 그동안에 이제 테슬라 충전소에서는 안 되다가 예. 그 어댑터를 줬다는 얘기는 어떤 충전 시스템에 있어서도 완전히 그러면 테슬라한테 그렇죠. 진짜 테슬라한테 선물을 준 셈이네요. 그렇죠. 테슬라 슈퍼차저 안 그래도 굉장히 좋아들 하는데 네. 훨씬 가볍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마 한영희 수석 같았으면 그럴 겁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글쎄요. 그거는 네. 얘기 들어봐야겠죠. 네. 네, 오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네. 지금 우리 본부장님 보니까 한참 아기 클 때 같은데 크리스마스 바쁘셨겠네. 네, 아들이랑 노느라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이랑 또 오늘. 예. 산타가 진짜 존재한다고 믿는 나이인가요? 네, 아직까지는 좀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 선물이 본인이 원하는 선물이 와서 다행이네요. 신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유치원 쪽에다가 미리 다. 뭘 좋아한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니 유치원에도 가는 산타가 우리 국내 증시에 남았어요 지금. 네. 좀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좀 늦게 온다. 와요. 네. 오긴 와요. 그래도 내년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예. 네. 뉴욕 증시는 확실히 좋잖아요. 지금 보니까 뭐 주요 네. 기술주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뭐 반도체주도 날아가고 기술주 좋고 또 보니까 중소형주도 다시 좀 힘을 내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뭐 산타가 정말 왔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주였나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살짝 위협될 만한 자리까지 밀림이 나왔었는데 그 예.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살펴보면 S&P 500 같은 경우는 연중 고점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어쨌든 시가총액 1위를 계속해서 공고히 하면서 시총 기준으로 4조 달러로 육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동안 시장에서 화두가 됐었던 것이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였다라고 한다면 애플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 AI 쪽에서 굉장히 뒤처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2025년도에는 요 AI가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모멘텀들을 기기 쪽에다가 접목을 하면서 애플의 수익성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AI 같은 경우는 연초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이 하드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들,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금이 좀 옮겨갔죠. 근데 여기서 이제 2025년도 애플 쪽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AI에 대한 선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증시 같은 경우도 잘 마감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M7 외에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실제로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2025년도에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 이익성, 마진의 개선 정도가 지금 M7이 2배 정도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또 미증시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고점대를 찍고서 살짝 밀려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물과 10년물의 이 가격차,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도 좀 양호하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2025년도에는 뭐 유럽의 가장 큰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아문디라는 자산 운용사가 2025년도에는 신흥국에서 좀 우리가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가치 이하로 빠져 있는 상황,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PBR 기준으로 0.8배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2025년도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미국장이 이렇게 자꾸 부럽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아니 다우존스도 30개도 살펴보고 지금 S&P 500도 한번 시총 순위대를 한번 살펴보니까 다우도 30개, S&P 500 가운데서도 시총 상위 한 30개 보니 빠진 게 2개밖에 없어요. 네. S&P 500이 오히려 차라리 더 가겠는데 뭐 유나이티드 헬스크룹 마이너스 0.05 같으면 이건 거의 보합인데 일라이 릴리도 마이너스 0.08 이것도 보합이에요. 거의 다 오르는 거예요 모든 업종이. 네, 그죠. 대단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로 네. 자금이 전체적으로 쏠려 들어가고 전 있는 것 세계 같습니다. 자금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조금 처음에는 의아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예. 당시에 이제 선거를 진행하기 앞서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선이 된 이후에는 자금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지 않을까. 미국 쪽으로 자금이 좀 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자금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 쪽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원화 약세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어서 원화 약세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화 약세가 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의 요점은 미국이 계속해서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랠리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2024년 같은 경우도 거래일이 거의 안 남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3거래일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오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5년도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1월 달에 강세를 보였었던 경우에는 연간 기준으로 약 18% 정도 시장이 올라왔었던 그런 이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통계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1월 달에 미증시가 만약에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연간 기준으로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1월 달에 밀림이 나왔을 때는 연간 기준으로도 약세를 보였었던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가 이제 1월 달에 취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취임을 하면서 행정명령을 10개 정도를 내놓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취임 있는데 첫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이미 선반영을 했을지 아니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영이 될지 여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체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10개의 행정명령이 증시에 구체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의 예. 우리나라의 좀 기준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전기차죠. 전기차. 전기차나 관세.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관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국가를 찍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본론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것 때문에 보편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미증시의 흐름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 뭐 중국 증시라든지 우리 증시 입장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 사안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원래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놓고서 예. 그 이후에 협상을 좀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는 너무 많이 맞은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에서 미국 쪽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미증시가 좀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지금부터는 중장기적인 메리트는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올해 얼마 안 남았고 사실 거래량을 봐서는 약간의 이제 파장 분위기도 있고 문제는 이제 내년부터인데 내년도 조금은 이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전까지 그리고 취임 이후 이렇게 좀 나눠서도 봐야 되겠는데 제일 큰 이제 화두는 그거 같아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2025년에는 우리 시장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 다 진짜 정리하고 이제 뭐 여기 한국 시장 딱 정 끊고 그냥 다 미국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이 얘기인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니에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불확실성이 신경 쓰이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누구나 이렇게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참 많이 올랐다.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부담스러워 보인다. 그런데도 여기서 더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고민스러워서 이제 2025년에 숙제단 말이죠. 우리 본부장님 지금 여기서 쉽게 말해서 지금이라도 아니면 해바뀌면은 될 수 있는 대로 기회 주면 한국 증시 정리하고 미국 건너가자.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세요? 말씀 주세요. 예,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공감하시고. 오늘 네. 올해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 위주로 많이 보시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환율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 손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데 만약에 여기서 환율의 상단부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나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시장이 예, 될 수 있다.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PBR이 0.8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8~5배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증시라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고 그런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던 증시의 역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0.8배 수준에서는 반등이 나왔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전부터 하지 않으신 분들, 뭐 특히나 이제 코로나 전후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증시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맞고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이력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선진국의 증시가 좋았었던 시기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신흥국의 증시가 좋았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시차가 한 10년 정도 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이제 신흥국 쪽으로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올 만한 시기였던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관련되어 있었던 자금들이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자금을 많이 뿌릴 수 있는 선진국 쪽으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선진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수익률 게임적인 측면에서는 신흥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에도 미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예상이 됐었던 PER 기준으로 봤을 때도 M7 같은 경우는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20% 최고점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또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미증시 역시 지금도 매력적이지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저가의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일단 자금이 좀 유입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 일단 구조적으로는 환율이 안정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위안화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갑자기 강해질 가능성은 좀 낮은데 여기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둘 부분이 뭐냐면 아마 1월 달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꺾여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강하게 치솟지만 않으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상승폭 자체가 좀 제한이 되면서 변동성이 줄어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환율이 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매력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드려보자면 미증시 같은 경우도 상승 여력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환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시장이 그런 통계적인 결과물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참 질문을 해놓고 나서도 좀 무서운 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 뭐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국 비중 확 줄이고 미국으로 간다 했는데 이게 또 한 뭐 짧게는 1, 2년 길게는 한 3년, 5년짜리의 이 사이클에서의 변곡점 같으면 이또 이거 고생을 자초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혹시나 싶어서 최근 3년 한번 1년짜리는 많이 살펴봤는데 최근 3년을 보니까 아니 나스닥 S&P 500 전부 다 28% 올랐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우리 한국 코스피 3년 동안 마이너스 18.6%, 코스닥은 마이너스 32.2%. 이 와중에
여기가 있는 미국이고 여기 와 있는 한국인데 여기 집어 던지고 여기를 간다. 아, 이것도 용기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참 죄송한 게 참네. 왜냐하면 예. 저도 올해 중순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네.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저력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AI라는 빅트렌드에 맞게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밀림이 나왔거나 이 정도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저조차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저조차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살짝은 보수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아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상승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미증시보다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꺾여버린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가 좀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에는 이 우량한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기준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매도 실익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V자 반등이라든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라고 하더라도 뭐 굳이 우리나라를 전부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넘어갈 것은 뭐 비중 조절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보완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왜 또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저평가된 데는 또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또 왜 증시 격언 중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란 말도 괜히 있는 게 아니고 네. 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도 또 생각해 보면은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좀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 말 그대로 많이 빠졌다라는 매력 말고는 사실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많이 빠졌다는 게 또 큰 매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지금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미증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장도 보면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죠. 그래서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인데 어느 정도 좀 자금이 넘어와 준다면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규모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M7 쪽 그러니까 이게 참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 다 알만한 기업들이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저는 낙폭 과대, 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그게 우리나라 시장을 평가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환시장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대를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를 비중으로 나눠본다라고 한다면 배분율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많은 게 맞지 않을까. 한 6대 4에서 7대 3 정도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참 아주 허약한 논리로 좀 그냥 싸 보이니까 차라리 우리가 좀 낫지 않을까요 했는데 우리 정민 앵커는 또 거기에 싼 게 비지떡이고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 해서 제 소원이 한번 말빨로 한번 정민 앵커 한번 이겨보는 건데 약간 눌린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이재기 본부장께서 저한테도 약간의 저 또 반박할 수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미증시가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주요 AI 관련주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AI 관련주들 뭐 아직까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성장성에라는 부분에서 이미 기대감도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실적까지 나와준다라고 하면 또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AI 관련해서 얼마나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느냐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는 말씀인데 네.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파이팅!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게 반도체죠. 네. 그리고 반도체랑 또 하나 있는 게 2차 전지고요.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영향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 세 업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 업종들 같은 경우는 강력한 랠리가 한 차례씩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지수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특히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2025 올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를 빼고 보면 네. 12조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해요. 그 전반적으로. 역으로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좀 현실이 좀 그렇네요. 그죠. 삼성전자는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를 매도했고 그 외의 종목군들은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하반 경직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HBM 쪽에 대한 캐파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캐파도 분명히 영향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 제가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수 플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약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가 한 바퀴 선순환이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강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국의 종목군들 굉장히 좋은 모습들, M7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몇몇 업종들 같은 경우는 그를 능가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11월 달, 10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ETF 상승률을 보였던 게 네. 우리나라 방산 ETF였습니다. 방산. 전 세계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 지금은 방산주들이 많이 네, 조정을 받고 네. 있지만 제가 이걸 어떤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이렇게 방산같이 업종에 대한 메리트들은 우리나라 시장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지수 자체가 약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업종들이 다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도 당연히 좋죠. 미국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업종 자체에 대한 집중도만 좀 높여가지고 시장 트렌드에 맞게 공략을 해보신다면 그래도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다. 아, 네네. 다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보니 우리가 소외감을 좀 느끼는 거죠. 특히 우리 뭐 삼성전자가 이만큼 올라와 줬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미증시보다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체감상으로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좋은 주가름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가 안 좋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대한민국 시장 자체가 이미 저는 지수 플레이보다는 업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업종에 대한 집중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현대차의 그 어댑터 아, 그 부분 이게 그러면 테슬라한테는 좋은 소식인 건 맞겠는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이게? 충전하기가 더 쉬워지니까 플러스 아닌가요? 플러스라고 윈윈 봐야겠죠? 아닌가요? 네, 저도 예. 이제 플러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테슬라가 관련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7% 정도가 올라왔는데 네. 어쨌든 현대차를 이제 잠재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11만 대 정도가 잠재 고객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대차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현대기아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역시 미국 쪽에서 지금 충전소 캐파 자체가 테슬라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미국 내에서의 충전소 보유 점유율 자체가 50%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차가 이쪽에 대한 그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네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어댑터를 나눠주면서 그에 따른 수혜 역시 우리나라 현대차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환율이 10원 올라갈 경우에는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50원대 우리가
제가 살펴보니까 9월 달만 하더라도 환율이 1,350원대더라고요. 지금 이제 3개월 만에 100원 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당 부채에 대한 이 달러 이자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자동차 기업들에 있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의 그런 제재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메리트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테슬라 입장에서도 긍정적이고요. 우리나라 현대기아 입장에서도 기아도 지금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캐파를 늘릴 수 있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러네요. 좀 보편화될 수 있다라는 예. 부분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긍정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증시 쪽에서 내년 최선 호조는 뭐라고 보세요? 혹시 엔비디아예요, 테슬라예요? 저는 애플을 보고 있습니다. 애플? 애플이요? 그죠? 애플요? 애플. 예, 애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 최근에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지만 애플이 어쨌든 AI 쪽에서 굉장히 뒤처졌다라는 분석들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하드웨어적인 생태계에서 이 AI가 접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저는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반도체라든지 AI라는 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상반기 때는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드웨어가 필요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었었고 그 다음에는 그 HBM을 이용해서 그 AI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화두는 온디바이스 AI가 될 가능성이 높고 어허.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AI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캐파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애플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기업들이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미국 쪽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가 변동성 키워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은 어쨌든 AI 쪽에서의 계속해서 선순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폰 16이었나요? 네. 아이폰 16 나오고 나서 이제 애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신고가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도 종가가 고가로 마감이 됐는데 2025년도에 이제 애플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가 180% 정도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한 80%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못한 모습을 보이다가 올해 연말 들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6%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 2,455포인트입니다. 사실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코스피가 간신히 2,440선을 좀 지켜낸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또 상승이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고요. 코스닥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68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지금 호가시 0.5% 상승 예상되고요. 54,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강보합 출발 예상되죠. LG에너지솔루션은 0.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47,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215,500원. 기아는 0.9% 상승 예상되네요. 호가가 101,600원.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하락 예상됩니다. KB금융 0.8% 오름세 예상되고요. 호가가 87,100원, 네이버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4,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제 6% 강세를 보이면서 오랜만에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반등 흐름 이어갈 걸로 보여지죠. 호가는 299,900원. 에코프로비엠도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15,600원. HLB 에코프로 지금 호가에서 뭐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 리가캠바이오가 1.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4,6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 최근에 또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온 상황이죠.
휴젤이 0.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8만 2천 원, 삼천당 제약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4만 1,400원. 클래시스도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5만 500원. 리노공업이 오늘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4천 원이고 최근 주가는 굉장히 좋았죠.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1.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지금 호가 분위기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네요. 네. 네. 예. 아유. 우리도 좀 늦게라도 좀 오셔야지, 산타. 산타요? 예. 예. 그리고 뭐 조금 글쎄요. 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뭐 경제 채널인 만큼 그냥 넘어가야죠. 예. 네, 어떤 아니 이렇게 이 전국과 관련한 뉴스가 하루하루 다르고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네네. 그 결이 막 달라지고 색깔이 막 달라져서 예. 그리고 또 원래 정치하고 경제가 뗄래뗄 수 없는 관계니까 그래요. 또 이쪽은 영향을 진짜 줄 수밖에 생물인가 없죠. 봐요. 예. 네. 근데 오늘 뭐 저는 이 정도는 가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색깔로 힘을 보탰잖아요. 버건디. 네, 예. 네, 예. 네. 그래요. 아니 한국 좋아지는 게 나쁠 거 아유, 없잖아. 네. 이제 가장 좋은 건 제 포트폴리오 종목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예, 장중 고점이 종가였으면 좋겠고 그런 거 있죠. 그래요. 정치, 네. 경제, 사회, 문화. 경제, 사회, 문화, 정치라고는 한 번도 안 들어보고 늘 네. 정치가 앞에 왔는데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니 이제 그 반도체 쪽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뭐 브로드컴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중국산 그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겠다. 이게 이제 반도체 쪽 호재로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 어때요? 그럼 좀 반세익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우리가 레거시 제품들 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공급을 너무 많이 하면서 최근에 뭐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뭐 반등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보니까 중국의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 이제 DDR5까지 네.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DDR5 쪽에 대한 수율이 20% 정도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DDR4 쪽에 대해서는 점유율을 좀 내준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그거에 대한 규제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가격이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레거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내년 중후반부부터 나아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좀 있거든요.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선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하반기 경직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AI와 관련되어 있는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가고 있는 뭐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최근에 브로드컴 주가 흐름 굉장히 견조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커스텀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은 HBM 쪽에 대한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물량이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만 잘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캐파 싸움을 나중에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있는 상황이죠. 예. 2차 전지 전반적으로도 좀 전략을 세워주세요. 네, 지난주에 지난주가 네. 아니었죠. 이번 화요일 날 네.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주나 싶었는데 네. 장후반부에는 좀 밀림이 나왔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2차 전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매도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일 필요는 있지 않을까. 2차 전지 쪽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수요가 개선이 돼야지만 연속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본격적인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는 수요단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딱 찍어서 말씀을 네.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이 전력 저장 장치죠. ESS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ESS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ESS 시장 같은 경우도 202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ESS라는 그 전력 저장 장치, 이 전력 저장 장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좀 저장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요 이제 방식 자체가 있거든요. ESS를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ESS의 약 95% 정도가 LFP를 이용한 ESS 장치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LFP 쪽에 대한 ESS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10%가 안 되는 부분에서 ESS 쪽에 대한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덜한데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도 ESS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수익성도 자동차 판매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2030년도까지 회사 전체 매출에서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만큼 이 ESS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장성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특히나 셀사 같은 경우도 ESS 쪽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경우도 2026년 이후에 네. 본격적인 양산을 목표하고 있거든요. 그 양산을 할 수 있는 ESS가 바로 LFP를 이용한 네. ESS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2026년도부터 매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내년부터도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배터리보다 충방전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충방전에 좀 안정적일 수 있는 것이 뭐 인의 함량을 높이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 인이 들어가고 있는 게 LFP 배터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3원 개를 잘하잖아요. 근데 ESS 같은 경우는 LFP 쪽이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95% 정도 나온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셀사 같은 경우도 ESS 쪽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엔솔하고 삼성 SDI 중에 뭐가 더 매력적이에요? 일단 지금 현재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죠. 그 얘기를 그럼 좀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2월 26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코스피 이제 간신히 좀 2,440선 지켜낸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좀 뒷심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물론 거래량, 거래 대금 자체도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이 가운데 미증시는 크리스마스 휴일을 앞두고 이제 조기 폐장했는데 3대 지수 모두 많이 올랐습니다. 주요 기술주들 상승세를 이어온 모습이었고 테슬라의 강세가 또 시장 상승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좀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3% 올라갑니다. 2,449포인트, 코스닥도 0.6% 올라갑니다. 68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54,5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8% 상승합니다. 169,900원이고 LG 에너지솔루션 0.5% 올라갑니다. 352,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이고요. 현대차도 보합이죠. 기아가 지금 약보합권으로 104,000원 선이고요. 셀트리온이 0.3% 상승합니다. 195,100원. 삼성전자 우선주 0.5% 올라가네요. 45,200원. KB금융은 0.58% 하락합니다. 86,000원이고요. 네이버가 소폭 하락으로 20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이거래 연속 상승세입니다. 1% 올라갑니다. 30만 원 선 주가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이 0.3% 상승 중이네요. 115,700원. HLB는 약보합으로 66,600원. 에코프로가 0.4% 올라갑니다. 61,7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2% 강세입니다. 105,500원. 그리고 엔캠은 보합이고요. 휴젤도 보합이고 그리고 지금 삼천당제약이 약보합권으로 148,800원, 클래시스가 0.7% 떨어지네요. 49,750원, 리노공업이 0.5% 하락으로 198,900원, 신성 델타테크 2% 강세입니다. 10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까지 강세,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의료기기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은데 아무래도 그게 오늘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 때문이죠. 지금 파인메딕스가 지금 147% 급등하면서 24,800원을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인메딕스 때문에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는데 지금 뭐 파인메딕스뿐만 아니라 PNS 미케닉스도 지금 8% 강세고요.
이름이 좀 어렵네요. P&S 미케닉스. 자, 미래컴퍼니가 4% 상승 19,070원. 또 SG헬스케어도 지금 3.8% 올라갑니다. 4,440원. 프로티아도 3.27%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2,8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슈퍼박테리아 쪽이 움직임이 있는데 이건 뭐 일부 종목만 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좀 스킵을 하고 조선주 좀 볼게요. 오늘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3.8% 올라갑니다. 28만 3천 원이고요. 하나오션도 3.4% 올라갑니다. 37,250원,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도 2% 이상 올라가면서 각각 주가는 11,590원, 13만 7,800원이고 HD현대중공업 말씀드렸고 HD한국조선해양도 지금 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주들 강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로봇주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지금 KNR 시스템이 6% 강세 보여주면서 6,600원이고요. 하이진 R&M도 5.3% 올라갑니다. 11,390원이고 그밖에 엔젤로보틱스, 로보스타도 각각 1%에서 2%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스맥 로보티즈도 2% 상승입니다. 각각 주가는 3,485원. 그리고 지금 휴림 로봇도 5% 강세고 미래컴퍼니도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화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있네요. 지금 덱스터가 오징어 게임 때문일까요? 덱스터가 7.6% 강세로 1970원, 그리고 CJ ENM도 2.4% 상승 57,700원. 오징어 게임 시즌2 출시에 맞춰서 어제 또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또 행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확실히 화제네요. 그밖에 지금 보니까 CJ ENM도 2% 상승 중이네요. 오늘 이제 영화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545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 489억 원, 81억 원 순매도고요.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233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4억 원, 5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1원 20전 하락한 1,455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약간 아쉬운 거는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을 내주지 못하고 좀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이 조금 하락 전환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게 좀 아쉽네요. 네, 그러네요. 그냥 환율도 개장가에서 그냥 이렇게 하락 출발은 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는 바로 그냥 또 튀어버리네요. 또 현재는 58원, 59원 턱 밑까지 와가지고 이게 우리 크리스마스 노는 사이에 61원도 한번 갔었으니까 그리고 또 외국인이 지금 외국인들 다 휴가 중이라고 봅니다만 그렇죠. 우리 개인만 사가지고는 참 이러니 그 뭐랄까요 막 운동회 때 이겨라 막 머리에 띠두르고 응원하다가도 우리 선수 몇 등으로 가나 싶어서 보고 있으면 저 꼴찌에서 뛰고 있으면 갑자기 응원단장도 힘이 쭉 빠지듯이 포기하게 되죠. 약간. 그러네요. 맥이 좀 풀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갈만한 섹터가 가네요. 조선주 같은 데는. 네. 앞서 조선주 방산주도 좋다고 말씀 주셨고 네. 또 LG 에너솔루션 또 마무리는 지어야죠. 네. 예. 일단 방산 쪽보다는 네네. 조선 쪽이 좀 낫지 않나라고 방산보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조선. 방산은 좀 꺾이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 쪽은 그래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조선주를 투자할 때 MRO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같이 받아가고 있지만 가장 큰 포인트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환이거든요. 그래서 LNG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우리나라 조선주에 계속해서 붙을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조선이 산업 자체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분간은 수혜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수주 잔고가 많이 채워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주 보셔야 되고 조선주 안에서는 기자재 관련주들이 있는데 특히 시장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엔진이라든지 STX 엔진 같은 엔진 기업들을 보시면 좋고 또 그 엔진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케이프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니까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로봇도 네.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긴 하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화요일에 부각이 됐었던 이유는 선박용 용접 기술을 가지고 있는 뉴로메카 같은 기업들이 부각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로메카와 관련되어 있는 선박과 관련되어 있는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공장을 미국 내에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자동화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었던 협동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1월 달에 CES도 있고요.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네. 말씀드려보자면 조금 LG 숨 차시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도 저는 좀 안타까워요. 지난주에 좀 잘 버텨줬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2차 전지를 전반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6년도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026년도에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025년도부터는 주가 흐름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굉장히 짧은 관점에서 이제 저점이 나왔어라고 매수하기에는 주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도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를 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지금 9월달, 10월달, 11월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 뭐 동박 기업이라든지 분리막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같은 시기에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주들은 네. 상승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업종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살짝 떨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2차 전지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듣기 싫으실 수 있는데 좀 체크해볼 사안은 아니까. 그리고 어쨌든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IRA 법안 폐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뭐 신재생 쪽 같은 경우도 네. 마찬가지고요. IRA 법안에 대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이 이 공화당 텃밭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지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파열음에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제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할 매수의 관점도 맞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주가 흐름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인내가 필요할 수는 있겠네요. 예. 야, 2차 전지는 다들 지금 우리 이재기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들으시기에 불편하시겠지만 들으시기에 힘드시겠지만 뭐 그것 때문에 말들을 못했거든요. 말해줘야 할 타이밍에 진짜 전문가들이 정권가에서 애널들이 이거는 잘못하면 출퇴근하다가 맞겠다 싶어서 말도 못하는 이런 택도 아닌 진짜 상황까지도 갔었는데 이제는 언론 플레이가 안 통하네요. 언론 플레이로 끌어올렸던 몇 개 종목이 있는데 무슨 뭐 이런 매체도 있었나 싶은 그런 아니면 지역 매체들 통해서 단독해서 해봐야 그게 몇 시간이 안 되고 제일 아쉬운 게 저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저는 이거 기술적으로 정배를 돌리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그만 최근 들어서 무너지는 바람에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찐 애널리스트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만한 것은 이렇게 재무제표 측면에서나 기술적 측면에서나 이 스토리 측면에서나 네. LG 엔솔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를 언급하시던데 네. 이 포스코 홀딩스도 현재로서는 바닥 잡히는 모습은 아니에요. 뭐 큰 그림을 보면 근데 데일리를 보면은 조금 이제 뭐 다 얼추 왔나 싶기도 하고 하기야 뭐 이 본부장님들 2차 전지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 다 하세요 하면 우리가 힘들죠. 이 업계에서 2차 전지 저도 많이 혼났습니다. 많이 그래가지고 혼나셨어요. 종목별로 예. 옥석 잘 가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가
우리가 강세를 보였을 때에는 2차 전지를 뭐 신사업으로 추가를 한다든지 조금만 엮여 있어도 주가의 변동성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세일사 말씀하신 포스코홀딩스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어쨌든 본업단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하더라도 수주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거든요. 뭐 벤츠, 포드 계속해서 이런 수주가 만들어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4680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들도 받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었던 것이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네. 이런 새로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는데 주가 흐름은 아직까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전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그래도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내주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실체가 있는 기업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 삼양식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12월 들어서 보면 주가가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지금 78만 6천 원, 뭐 내년에 황제주 등극도 예상된다는 분석도 많고 또 이것도 수출주잖아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삼양식품이나 식품주들은 원래 방어주의 성격을 많이 네, 띠고 네.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 우리가 수출주로 봐야겠죠. 수출주로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삼양식품 제가 혹시 제 모니터가 보이면 네.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 게 삼양식품이 우리가 방어주 혹은 식품주라고 한다면 좀 재미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갑니다. 와. 삼양식품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 우리가 과거에는 방어주로 접근을 했지만 이제 분명히 수출주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장만 잘 지어놓으면 매출단이 많이 잡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해외 매출이 엄청나네요. 예,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60-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삼양식품 같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요 불황형 기업, 그러니까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느끼는데 우리가 삼양식품 네. 방어주인 줄 알고 봤다 보니 수출주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증설도 되고 있고요.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수출 국가들도 다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뭐 2025년도에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기는 혹시 본부장님, 이 본부장님 그거 보세요. 미국채 시장도 좀 보고 계시나요? 예, 국차에 가끔씩 체크만 합니다. 가끔 체크만. 예. 얘가 이러다가 이거 이게 4.75 뭐 그리고 5%로 가까이 가면은 조금 그래도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이거는 증시에는 안 좋은 건데 네. 할 수 없죠. 뭐 지켜보는 수밖에. 네, 일단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원래 얼마 전까지만 예. 하더라도 2년물이 10년물보다 금리가 높았거든요. 예. 우리가 이걸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금리 역전 현상에서 이제 원상 복구가 되면 뭐 6개월에서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분석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역전 현상이 풀렸을 때도 많이 경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선 10년물 금리가 좀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게 좀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이 스프레드 자체가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시장의 타격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좀 더 올라올 가능성도 당연히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는데 일단 저는 그래도 대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2025년도에 대한 스탠스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인다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한 것보다 국채 금리에는 더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저는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진 않지 않을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와 어쨌든 상황이 좀 다른 게 미국의 이 기준 절대 금리 자체가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풀리면서 경기가 침체로 왔다라고 하는 것과 현재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먼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